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이었던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큰 변동성 없는 가운데 혼조세였습니다. 증시의 경우 다우는 하락하고 나스닥은 상승했고요.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큰 변동성은 없는 가운데 강보합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최근 시장에 가장 큰 관심사인 부채 한도 협상이 오늘 재개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시장은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큰 리스크를 눈앞에 두고는 대개 매수세도 매도세도 큰 베팅을 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도박이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장 마감 후 애프터마켓도 거의 끝날 즈음 나온 결과는 일단 오늘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따지고 보면 그 내용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메카시 회장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했던 어떤 회의보다도 좋았다면서 합의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재무부가 제시한 6월 1일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안이 의회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는 협상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의 일반 계정 잔액은 대략 680억 달러 정도입니다. 1월에 특별조치 시행 이후 보유 현금으로 버티고 있는데 5천억 달러가 680억 달러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남은 저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부가 최소한의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300억 달러가 필요한데 6월 초면 이 금액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6월 중순에 중간 세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로 실제로는 8월에서 9월 정도까지는 버틸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사실 위태위태한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빠른 부채한도 협의가 필요하고요. 일단 부채한도 협상이 해결되는 것 자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100번이 넘게 부채한도가 올라가면서 한 번도 증액이 되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양당이 서로의 정치적 이득을 전제 조건으로 실랑이를 하는 동안 시장에는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2011년에도 재무부가 디폴트를 경고한 날짜 단 하루를 남기고 극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정작 타결 직후 S&P는 2주 만에 15%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가장 컸던 이유는 신용평가기관 S&P 글로벌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단계에서 한 단계 강등시켰던 것이죠. 물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땐 미국이 금리를 제로 금리까지 내리고 양적 완화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증시가 이미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었던 시기죠. 2년 전 바닥과 비교해서 2.2배 정도 상승해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이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양적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1년 내내 하락하다 이제 막 반등을 시작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받아들이는 충격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양적 완화로 주가가 거품이 잔뜩 끼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신나게 달리던 시기였고 지금은 거품이 다 빠지고 바닥을 튼튼히 다진 이후 막 반등한 시기니까요. 개인적으로는 2011년만큼의 충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S&P 글로벌의 신용등급 강등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등급은 아직도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강등시킬 것이라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리고 다른 신용평가사는 그때도 S&P 글로벌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걸 감안한다면 2011년 때만큼의 충격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타결이 잘 되었을 때의 얘기고요. 만약 6월을 넘겨서도 타결이 안 된다면 그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디폴트 위협이 생기면 당연히 신용등급의 강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시장은 모든 위험 자산에서 돈을 뺄 것입니다. 2011년 당시에도 미국이 디폴트 위협이 생기고 신용등급이 강등되었음에도 채권 가격은 오히려 올라서 채권 수익률이 급락했던 웃긴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디폴트 위험에 신용등급 강등이면 채권 가격이 급락해야 맞죠. 그런데 도리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미국 채권을 구매하게 만들어서 채권 가격이 올라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은 15% 이상 하락한 것이니 단기적으로 얼마나 큰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작용했던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죠.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에 따르면 디폴트가 장기화되면 8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고 미국 정부가 연금 주는 것 외에 다른 재정 지출을 아예 못하게 되면서 GDP는 무려 2% 감소하고 연말에는 그 감소폭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GDP가 감소하면 거의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110번이 넘게 협상이 안 이뤄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된다고 봐야겠고요. 만약 이번에도 데드라인에 거의 다가와 협상이 타결된다면 그 여파로 위험 자산들의 가격이 급락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막차 놓치셔서 발 동동 굴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만약 부채함도 협상 타결이 늦어져서 자산시장이 급락하게 되면 가던 막차가 다시 되돌아온 것 같은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2011년 당시에도 급락했던 주식시장은 4달 만에 상황 종료하고 다시 급등을 지속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급등했던 금은 반대로 그 시기가 마지막 시세 분출이 되었고 이후로는 하락을 거듭해서 거의 10년간 저점을 헤매야 했습니다. 당시에도 분명 일시적 노이즈에 현혹되어 펀더멘털은 보지 않고 당장 위험자산 팔고 안전자산 샀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금이 하락하고 주식이 오르기 시작할 때 금을 팔고 주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은 물려있고 주식은 자기가 판 가격보다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미들은 절대 물린 자산 팔고 자기가 판 가격보다 비싸진 자산 못 삽니다. 그리고 나서 10년간 펼쳐진 역사적 대세 상승장을 모두 놓치고 반대로 10년간 고통에 휩싸여야 했겠죠. 저는 이번에도 별 다를 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채한도 협상의 타결이 지연되어 혹여라도 위험자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진짜 마지막 진입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때 가면 또 무서워서 못 사겠지만요. 그런데 2011년과는 달리 지금은 당시에 없던 자산 클래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경우는 당시에도 존재하긴 했습니다만 너무 작은 규모의 시장이라 당시 기록은 전혀 참고가 되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부채한도 협상이 암호화폐 시장, 그 중에서도 대장인 비트코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단기적인 시점에서 보면 좋을 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 재무부는 당장 줄어든 현금고를 보충하기 위해 채권을 대량으로 발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대량으로 풀린 채권으로 인해 채권 가격이 급락하며 채권 수익률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채권 수익률과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이자가 없고 달러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는 상품 자산의 특성 때문이죠. 따라서 이 경우 비트코인에게 별로 유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타결이 늦어지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이때는 모든 위험 자산의 가격이 급락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최근 상품 자산으로 묶이며 금과의 동조성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위험 자산의 측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폭풍을 칠 때 비트코인이 그 도피처로 여겨질 거란 생각은 도저히 들지가 않죠. 아마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채한도 협상 문제는 상품 자산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악재가 많고 위험 자산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몇 달 동안 제자리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부채한도 리스크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역시 증시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부채한도 리스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의 위험 회피 심리가 사라지고 나면 어차피 남아있는 건 금리 인하의 달러 가치 하락, 그리고 여전히 존재할 경기 위험,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는 건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부채한도 위협이 비트코인의 상품 자산 특성에도 악재고 위험 자산 특성에도 악재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품 자산 특성에도 호재고 위험 자산 특성에도 호재입니다. 따라서 이 리스크로 가격이 하락한다면 오히려 최고의 진입 타이밍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 거의 5% 상승하면서 드디어 1분기 실적 발표 이전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일단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수요 리스크나 마진 리스크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전 가격으로 올려놨다는 것은 이번 1분기 수요와 마진이 테슬라 실적에 있어서 바닥이고 앞으로는 회복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 해석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주주총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단기, 중기, 장기적인 비전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주총회는 내용이 정말로 좋았죠. 단기적으로는 주주들이 그토록 원해왔던 광고를 시작할 것이란 메시지가 호재가 되었고, 중기적으로는 사이버 트럭의 배송이 올해 시작되고 신규 모델을 2종이나 새로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호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FSD의 마진이 엄청날 것이란 얘기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자신감이 호재가 되었죠. 단, 중, 장 모든 타임트랙 안에서 훌륭한 비전이 가득했고 투자자들이 이런 전망을 충분히 납득했다는 사실이 가격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가격이야 어차피 투자 심리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고, 장기 투자자로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일론 머스크가 말한 소프트웨어 수입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가격을 낮춰서라도 최대한 볼륨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싸게 팔면 마진이 줄어서 더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는데 바보짓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비전은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포커스는 지금 당장 회사가 얼마 더 버느냐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입으로 여러 차례 밝혀왔듯 머스크가 그리는 큰 그림은 전기차가 시장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전기차의 점유율은 겨우 7% 언저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기차를 사는데 가장 큰 저항이 되는 것은 역시나 비싼 가격과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죠. 하지만 가격을 낮춰서라도 일단 전기차를 최대한 많이 팔아서 시장을 키우고 나면 인프라는 자연히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일단 시장을 만들고 나면 이후 FSD를 이용해 막대한 소프트웨어 수입을 거둘 수 있는 환경이 세팅이 됩니다. 현재 FSD의 글로벌 채택률은 겨우 7%입니다. 100대 중에 7대만이 FSD를 구매한다는 얘기입니다. FSD의 가격은 15,000달러인데요. 마진을 80% 정도로 잡아준다면 FSD 한 개를 팔 때마다 12,000달러의 순이익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통으로 4만 달러 정도인데 순이익만 12,000달러가 추가로 생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마어마한 마진 증가가 일어나겠죠. 일론 머스크가 20%의 이익률을 80%로 올리겠다고 한 게 순전히 허풍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다 FSD는 새로 구매가 일어나는 차에만 달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미 판매된 테슬라도 대부분 FSD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판매된 테슬라는 약 400만 대 정도이고 앞으로 FSD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 때까지 수백만 대가 더 팔릴 것입니다. 그중 30%만 FSD를 구매하게 되더라도 수백억 달러, 어림잡아 최소 300억 달러 이상의 순이익이 추가되게 됩니다. 2022년 테슬라의 전체 순이익이 125억 달러 정도니까 그것의 2배 이상입니다. 이처럼 테슬라는 앞으로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크게 올려줄 수 있는 비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전망을 생각한다면 현재 테슬라의 가격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바로 이렇게 미래 가치가 훌륭한 자산이 일시적으로 저평가되었을 때를 최고의 투자 기회로 삼아야죠. 대중과는 반대입니다. 대중은 과열이 일어나 거품이 잔뜩 낀 당장 급등하는 자산만 찾아다닙니다. 그것도 뒤늦게 찾아오죠. 그래서 언제나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반대로 해야만 하겠습니다. 아직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산들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3년 정도 엄청나게 큰 기회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 기회는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껍질로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신다면 쉽게 보물 같은 기회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보물은 지금 당장 빛을 발하지는 않습니다. 몇 년은 기다려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엄청난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부디 이 보물들을 손에 쥐고서도 당장 빛나지 않는다고 해서 헐값에 갖다 버리는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